우리는 왜 기뻐하고 또 왜 분노하고 슬퍼하는 걸까요? 이 주체일 수 없는 감정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르네 데카르트는 그에 져서 정념론에서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여러 감정들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목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몸이 어떻게 서로 만나서 이토록 복잡하고 생생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하나의 흥미진진한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책의 서두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정념, 즉 감정을 도덕이나 수사학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탁 긋는 거죠. 그는 감정이 착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도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을 거고요. 아름다운 말로 시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자연학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자와 같은 태도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하늘의 별이나 땅의 돌처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정념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나, 즉 물질이 아닌 순수한 영혼과 이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움직이는 나, 즉 몸. 이토록 성질이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하나의 나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평생에 걸쳐 풀고자 했던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마치 외과 의사처럼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듭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영혼과 몸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둘이 뒤섞인 상태에서는 결코 진실을 찾을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정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순수하게 영혼의 활동이고 또 무엇이 순수하게 몸의 활동인지 명확하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다들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육신이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나라는 본질적인 무언가는 계속 존재할 거라는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 우리 모두가 가진 이 보편적인 생각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이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죠.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몸이 차갑게 식고 움직임을 멈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이건 치명적인 착각이라고 말이죠. 데카르트가 보기에 영혼의 본질은 딱 하나,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계산하고 추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고 이해하고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상상하고 느끼는 이 모든 정신활동을 전부 포함합니다. 중요한 건 영혼은 몸을 데우거나 움직이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영혼은 물질적인 형태나 크기가 없는 순수한 사유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몸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공간을 차지하는 것. 몸은 길이, 폭, 깊이를 가진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데카르트는 우리의 몸을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정교한 자동인형이나 시계에 비유합니다. 영혼이라는 조종사가 없어도 심장에서 나오는 열을 동력으로 삼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열을 내는 놀라운 기계장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데카르트 철학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생각만 하는 비물질적인 영혼과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물질적인 신체,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겹치는 지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단절이에요. 이런 명확한 구분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서양 철학의 전통을 뒤흔드는 아주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몸의 움직임과 온기는 영혼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영혼이라는 마부가 이끌어야만 움직이는 마차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동력을 가진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만약 영혼이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데카르트는 시계라는 아주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몸은 완벽하게 조립되고 태엽이 잘 감겨 있어서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계와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죽은 몸은 태엽이 끊어지거나 어떤 부품이 망가져서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계가 움직이는 이유가 시계의 영혼 때문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는 이유도 어떤 신비한 생명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몸이라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계처럼 정교한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데카르트와 함께 인체라는 정교한 기계의 내부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 몸이라는 기계의 엔진실,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가 지목한 동력원은 단 하나, 바로 심장 안에 있는 열입니다. 그는 이것을 빛이 없는 조용한 불 혹은 꺼지지 않는 용광로에 비유했어요. 이 심장의 불이 바로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상상한 심장의 작동 원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심장은 아주 뜨거운 용광로와 같아요. 정맥을 통해서 차가운 피가 심장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면 이 용광로의 열 때문에 피가 순식간에 팽창하면서 기체처럼 변합니다. 마치 아주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칙 하고 증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피가 이렇게 갑자기 팽창하면 심장의 벽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겠죠. 그리고 그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피가 동맥으로 세차게 뿜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손목이나 목에서 느끼는 그 맥박, 그 쿵쿵 뛰는 느낌이 바로 이 심장 속에서 피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그 파동이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심장의 불 때문에 생겨나는 이 끊임없는 피의 순환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기계의 생명선인 셈입니다. 이 순환이 멈추는 순간 기계는 멈추게 되죠. 피는 온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기계에 기름을 치고 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는 단순히 연료를 공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순환 과정에서 데카르트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 즉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는 이것을 동물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심장에서 뜨겁게 데워진 피가 온몸을 순환하다가 뇌에 도달하면 그 피 속에 섞여있던 입자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만 뇌에서 정밀하게 걸러집니다. 이렇게 정제된 아주 미세한 액체 혹은 기체 같은 것이 바로 동물전기입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마치 바람이나 아주 맑고 순수한 불꽃 같다고 묘사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순수한 전기들은 뇌 속에 있는 빈 공간에 저장됩니다. 바로 이 동물 전기가 우리 몸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유압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라는 중앙 저장소에 모여있던 이 전기들은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는 거죠. 데카르트는 신경을 말 그대로 이 전기가 흘러다니는 아주 작은 튜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 전기가 특정 근육으로 흘러 들어가면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 근육을 부풀립니다. 근육이 부풀어 오르면서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그 결과 근육에 연결된 뼈를 당겨서 팔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을 구부리고 다리를 뻗고 고개를 돌리는 이 모든 움직임이 바로 이 동물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심장의 열, 피의 순환, 그리고 동물전기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이 영혼의 개입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완전히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위협적인 동물을 보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사물이 우리의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신경에 물리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죠. 눈을 통해 들어온 이 물리적인 신호는 신경이라는 끈을 타고 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기계의 레버를 당기는 것처럼 뇌에서 동물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특정 밸브를 기계적으로 열어 제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순수한 물리적인 연쇄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게 열린 통로를 따라서 동물전기는 특정 반응에 필요한 근육으로 향하는 신경으로 방향을 틀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망치기 위해 다리 근육으로 향하거나 몸을 돌리기 위해 등 근육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동물전기가 다리 근육을 부풀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이미 도망치기 위한 동작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늑대다, 위험하다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없이도 작동하는 기계, 즉 우리 몸의 반사작용인 거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신체 분석이 도달하는 놀라운 결론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자동기계, 즉 오토마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의 도움이나 명령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념론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이토록 완벽하게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라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기쁨, 슬픔, 사랑, 분노와 같은 이 생생한 정념들은 이 기계 속에서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여정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네 데카르트의 정념론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신체가 어떻게 하나로 결합해서 정념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기계적인 원리를 따라가 봤었죠. 자, 이제 데카르트의 분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이 감정의 세계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그 대담한 시도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정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 수많은 정념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데카르트는 감정의 세계가 그저 혼돈 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성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와 목적이 숨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제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정념론 2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마치 숙련된 식물학자가 아주 넓은 숲에 들어가서 수많은 식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 특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상상해 보세요. 데카르트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인간 내면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숲을 탐험하면서 그 지도를 그리려고 했던 거죠. 그럼 이 거대한 분류 작업의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개별 정념들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념은 대체 우리에게 왜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기능부터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은 정념을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영혼의 어떤 병이나 결함 같은 걸로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책의 52항에 나오는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정념은 우리 시스템의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생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념은 우리 몸이 영혼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체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정념은 저기 위험한 게 있으니 피해야 해 하고 알려주는 신호고요. 기쁨은 이건 너에게 좋은 거니까 계속 추구해 하고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그리고 이 신호들은 영혼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행동을 의욕하도록, 즉 마음 먹고 실천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용한 정념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데카르트는 그 원인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가장 알기 쉬운 원인이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외부의 어떤 대상들. 사나운 맹수를 보면 공포를 느끼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둘째는 사람마다 타고난 몸의 기질입니다. 이건 약간 고대 의학의 영향을 받은 설명인데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피가 뜨거워서 더 용감하고 어떤 사람은 쓸개집이 많아서 쉽게 화를 낸다는 식의 설명이죠. 셋째는 과거의 경험이 뇌에 남긴 인상들입니다. 어릴 때 개에게 심하게 물린 기억이 있다면 다 커서 온순한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불현듯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감정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동물전기의 우연한 움직임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동물전기는 피에서 만들어진 아주 미세하고 활발한 입자인데요. 오늘날의 신경 전달 물질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입자들이 뇌 속을 떠다니다가 아무런 외부 자극이나 기억 없이도 우연히 슬픔이나 기쁨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를 건드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지거나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원인이 때로는 각각, 때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채로운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카르트의 전략은 아주 명쾌하고 합리적입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대신에 모든 감정의 뿌리가 되는 기본 정념 몇 가지만 찾아내자는 겁니다. 마치 화가가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 기본색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요. 데카르트는 몇 가지 기본 감정만 있으면 그것들의 조합이나 변형을 통해 질투, 연민, 후회, 자부심 같은 인간의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이 감정의 원소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의 근원이 되는 기본 정념은 딱 6가지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6가지, 경의, 사랑, 미움, 욕망, 기쁨, 슬픔이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감정의 주기율표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다른 모든 감정들은 이 6가지 중 하나의 파생된 형태이거나 혹은 이 6가지 중 여러 개가 뒤섞인 혼합물에 불과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미움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희망은 기쁨과 욕망이 합쳐진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6가지 기본 정념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다루는 정념이 있는데요. 바로 경의입니다. 그가 이 감정을 맨 앞에 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책의 70항에 나오는 이 정의를 잘 보셔야 해요. 경의는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이거 새롭네? 특이하네? 하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식물을 발견했을 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봤을 때 느끼는 그 순수한 놀라움, 그게 바로 경의입니다. 아직 그 대상의 유용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끼어들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지적 호기심의 발현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이 경의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71항에서 데카르트는 경의가 6가지 기본 정념 중에서 유일하게 신체적인 변화, 특히 심장박동이나 혈액순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를 느끼면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지만 경의를 느낄 때는 오직 뇌에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물 전기들이 심장으로 달려가서 놈을 흥분시키는 대신에 뇌의 특정 부위에 머물면서 그 새로운 대상에 대한 인상을 더 깊이 새기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의는 다른 모든 정념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도 그 자체로는 다른 정념들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순수한 인지적 정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경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경의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죠. 무언가에 놀라고 신기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경의는 우리를 무지한 상태에서 깨우는 첫 번째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움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데카르트는 이게 경악의 상태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아무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 빠지면 대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영혼이 그 대상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의를 통해서 알모로 나아가야지 경악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순수한 인지적 정념인 경의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첫 번째 감정의 쌍, 즉 사랑과 미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정념은 우리와 이 세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사랑은 그냥 수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아주 능동적인 행위, 즉 의지적으로 결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결합한다는 건 그 대상을 마치 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마치 내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이 그 대상과 자발적으로 결합한 상태인 거죠. 반대로 미움은 나에게 해롭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부터 영혼이 능동적으로 분리되려는 의지입니다. 어떤 부당한 것을 미워할 때 우리는 그것과 우리 자신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고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이처럼 사랑과 미움은 어떤 대상을 내 세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밀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인 셈입니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사랑은 욕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욕망은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미래에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대상과 이미 하나라고 여기는 영혼의 동의이자 현재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사랑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념인 거죠.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사랑이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가치가 좀 덜하다고 여기는 대상을 사랑할 때, 예를 들어 작은 새나 예쁜 꽃을 아끼는 마음은 애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대상을 보호하고 아껴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반면에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대상, 즉 친구를 사랑할 때는 우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국이나 신처럼 우리 자신보다 훨씬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사랑할 때는 헌신을 느낀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그 대상의 일부로 바치고 싶어 하죠. 이처럼 똑같은 사랑이라는 정념도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 평가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춘 사랑과 미움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우리를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정념, 바로 욕망을 탐구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미래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한 미래의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나쁜 것을 피하려는 영혼의 움직임, 그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욕망하는 건 미래의 물을 마시는 행위를 원하는 것이고, 시험을 앞둔 학생이 낙제를 피하려는 욕망은 미래에 닥칠 나쁜 결과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카르트의 주장이 좀 재미있습니다. 사랑에는 미움이라는 명확한 반대 정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욕망에는 그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혐오를 욕망의 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혐오 역시 나쁜 것을 피하려는 욕망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과 나쁜 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움직임, 이 두 가지가 모두 욕망이라는 하나의 큰 정념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처럼 욕망은 그 자체로 어떤 색깔을 띠기보다는 다른 정념들과 결합하면서 구체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마치 행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엔진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얻고 싶다는 욕망은 그 일에 대한 사랑과 그 일을 했을 때 얻게 될 미래의 기쁨에 대한 희망으로 채색되죠. 반대로 가난을 피하려는 욕망은 가난에 대한 미움과 미래에 닥칠 슬픔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색됩니다. 심지어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지적 갈증, 즉 호기심조차 데카르트는 알에 대한 욕망의 한 형태로 봅니다. 결국 욕망은 우리를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인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 모든 욕망의 여정이 도달하는 목적지, 즉 좋음과 나쁨을 실제로 소유하고 경험하는 순간에 정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쁨과 슬픔입니다. 기쁨은 좋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적인 느낌 그 자체입니다. 욕망이 미래의 좋음을 향한 움직임이었다면 기쁨은 현재 내가 바로 그 좋음을 누리고 있다는 영혼의 만족감이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 어려운 문제를 마침내 풀었을 때의 희열, 이 모든 것이 바로 좋은 것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슬픔은 정확히 그 반대겠죠. 나쁜 것을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내적인 불편함과 불안감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의 그 고통은 모두 나쁨이 지금 나와 함께 있거나 좋음이 부재한다는 영혼의 인식에서 오는 슬픔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영혼과 신체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대목이에요.
그는 간지럼과 고통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신체 감각을 예로 듭니다. 이걸 통해서 순전히 물리적인 사건이 어떻게 영혼의 가장 깊은 정념인 기쁨과 슬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간지럼은 신경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자극받는 거잖아요. 데카르트는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좋음의 신호이기 때문에 영혼이 이걸 기쁨으로 느낀다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고통은 신경이 파괴적으로 자극받는 것이고 이건 몸에 손상이 가해지고 있다는 나쁨의 신호이기 때문에 영혼이 이걸 슬픔으로 느낀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 아닌가요? 자, 이렇게 데카르트가 제시한 6가지 기본 정념의 기초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이 6가지 감정의 원소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 섞이고 변형되고 또 특정한 상황과 결합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수많은 구체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질투나 연민, 후회 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물감들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감정의 팔레트에 대한 탐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데카르트가 인간 감정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6가지 기본 정념을 먼저 설정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6가지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의 뿌리이자 감정의 알파벳과도 같다는 이야기였죠. 바로 경의, 사랑과 미움, 욕망, 그리고 기쁨과 슬픔입니다. 데카르트는 마치 팔레트 위에 몇 가지 기본 물건만으로 세상의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6가지의 단순한 정념들이 서로 섞이고 변형되고 또 결합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구체적인 감정들을 빚어낸다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6가지 기본 재료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누군가를 향한 존경심이나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나 질투, 또는 어떤 행동 앞에서 느끼는 용기나 부끄러움 같은 것들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책의 3부를 통해서 데카르트가 펼쳐 보이는 이 놀라운 감정의 연금술을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가치 판단과 관련된 정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가치 있다 또는 가치 없다고 판단하고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데카르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존경과 무시라는 감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분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가 존경과 무시를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두 감정을 첫 번째 기본 정념이었던 경의의 특별한 한 형태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의 위대함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주목할 때 그 순수한 경의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되고요. 반대로 어떤 대상이 너무나 하찮아서 놀라울 때 그 경의는 무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과 무시는 결국 우리의 가치 판단이라는 색깔이 덧입혀진 경의의 또 다른 얼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판단의 잣대는요, 바깥 세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잣대를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경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존중 혹은 자기 경멸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질문에서부터 데카르트의 정념론은 단순한 감정 분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윤리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부, 남들보다 나은 외모, 사회적인 명예 같은 외적인 조건들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것일까요? 데카르트는 정말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이유는 오직 관대함뿐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너그러움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데카르트에게 관대함이란 첫째, 우리에게는 어떤 외부의 힘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둘째, 그 소중한 자유의지를 항상 선하게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 내면의 동기에 기반한 진정한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용문은
데카르트의 윤리 체계에서 관대함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관대함은 그냥 여러 좋은 품성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덕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이자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구해줄 치루책이라는 것이죠. 결국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은 다른 어디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그 굳은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관대함이라는 덕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다른 감정들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진정한 덕으로서의 관대함은 고결한 겸손과 아름다운 짝을 이뤄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굳게 믿어서 당당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기에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아주 균형 잡힌 태도죠. 반면에 관대함의 반대편에는 오만이라는 악덕이 있습니다. 오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나 외모처럼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자신을 부당하게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고결한 겸손의 반대편에는 그릇된 겸손이 있죠. 이건 자신의 자유의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한없이 나약하고 비굴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참된 자존감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대함을 갖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그는 위대한 일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지위 같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죠. 이처럼 관대함은 개인의 내면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요. 시간의 축을 따라서 특히 미래와 관련된 정념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될까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주로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기대를 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두려움을 느끼죠.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감정의 농도에 따라 더 섬세한 감정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대는 안도가 되고요. 반대로 기대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두려움은 절망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미래의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끊임없이 기대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것이죠. 참고로 숭배와 경신은 앞서 봤던 존경과 무시가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 즉 자유로운 원인을 행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에서 데카르트는 질투라는 아주 복잡한 감정을 특별히 다룹니다. 그는 질투를 어떤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한 종류로 정의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두려움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질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연인의 정절을 지키려는 질투처럼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의심에서 비롯되어서 비난받을 만한 질투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감정의 양면성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념들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은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반면에 또 어떤 감정은 우리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데카르트는 이 역동적인 정념들을 통해서 우리 의지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행동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힘이 맞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과 나아가게 하는 힘이죠. 망설임이나 비겁함, 또 극심한 공포인 무서움 같은 감정들은 마치 브레이크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반면에 용기나 대담함, 경쟁심 같은 감정들은 엔진처럼 우리 안에 불을 지펴서 어려움을 향해 나아가게 하죠. 특히 용기는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하는 내적인 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대담함은 그 용기가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경쟁심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긍정적인 형태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 분석의 정말 매력적인 지점 중 하나는 그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정념들 속에서도 어떤 순기능, 즉 쓸모를 찾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겁함은 우리를 무모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극심한 공포인 무서움은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함으로써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생각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정념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념들, 이른바 사회적 정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들에게 닥친 불운과 행운을 보면서 과연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될까요? 데카르트는 이런 사회적 정념들이 사실은 기본 정념들의 복합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칵테일 같죠? 가책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순수한 슬픔이고요. 조롱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의 작은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미움의 결합입니다. 부러움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운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미움의 결합이고, 연민은 부당한 불행을 겪는 다른 사람을 향한 순수한 슬픔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기쁨, 슬픔, 미움 같은 기본 감정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관대함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데카르트는 진정으로 관대한 사람, 즉 자신의 가치를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에 두는 사람은 냉담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에 가장 깊이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간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결코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우리 내면으로 돌아와서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할 때 느끼는 감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에 대한 강력한 반응, 바로 분노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때 느끼는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하나는 자기만족입니다. 이것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으로 데카르트는 이걸 모든 정념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뉘우침이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슬픔으로 가장 쓰라린 정념이죠. 이 두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도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어떤 감정들 위에 세워지는지도 분석합니다.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즉 호의입니다. 여기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이 더해질 때 사회적인 유대는 더욱 강해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악덕이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데카르트는 분노를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미움으로 정의합니다. 이 분노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될 때는 조롱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모든 분노가 다 똑같은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좋은 분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상황 그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을 가지며 가장 덕이 높은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나쁜 분노, 즉 화, 앵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약하고 비천한 영혼에서 나오는 과도하고 맹목적인 감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나쁜 분노의 과도함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의 처방은 놀랍지 않게도 또다시 관대함입니다. 진정으로 관대한 사람은 개인적인 모욕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여기서도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나체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련된 두 가지 강력한 정념, 영광과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기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은 영광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슬픔을 느낄 때 그것은 수치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감정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깊이 의식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개별적인 정념들의 지도를 아주 꼼꼼하게 따라왔습니다. 이제 데카르트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우리를 휩쓰는 정념의 힘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과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아우르는 일반적 치유책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특정 감정에 대한 개별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모든 정념의 경랑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리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유책의 핵심은 결국 이성과 의지의 힘입니다. 첫째는 예견입니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봄으로써 감정적인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죠. 둘째는 의지의 훈련인데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신체 반응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셋째, 감정이 격해질 때 의지를 사용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버는 집중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서 주먹을 쥐려고 할 때 의지의 힘으로 그 움직임을 딱 멈추는 행동 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념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정념의 자동적인 반응을 우리 의지의 통제 아래 두려는 노력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 책의 마지막을 이 놀라운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순수한 사유의 세계에도 그 나름의 즐거움과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 즉 행복과 모든 나쁜 것, 즉 불행은 전적으로 우리의 정념에 달려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정념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전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과연 있을까요? 데카르트의 이 마지막 통찰은 3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카르트가 우리 영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6가지 정념에 대해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가 제시한 이 영혼과 신체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6가지 뿌리에서부터 뻗어나오는 다채로운 감정의 가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예요. 우리 감정 세계의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요, 인간이 느끼는 그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라도 결국 그 근원을 쭉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딱 6가지의 원초적인 정념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6가지가 우리 감정의 알파이자 오메가, 시작과 끝인 셈이죠.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의, 사랑, 미움, 욕망, 기쁨, 그리고 슬픔, 이게 그냥 6개의 감정을 나열해 놓은 목록이 아니에요. 마치 빛의 삼원색이 수만 가지 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6가지 정념이 서로 어떻게 섞이고 또 어떤 대상을 향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데카르트가 이 기본 색상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인간 감정의 그 다채로운 초상화를 그려내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탐구는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을 보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감정들도 차례로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감정들을 아우르는 데카르트의 핵심적인 통찰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모든 감정의 출발점은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감정들의 아주 정교한 구조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보통 존경이라고 하면 사랑의 한 종류, 무시는 미움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합니다. 이 두 감정의 뿌리가 사랑이나 미움이 아니라 바로 경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위대함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그게 바로 존경이고요. 반대로 그 보잘것없음에 놀라는 게 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좋다, 싫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전에 그 대상의 크기에 대한 순수한 놀라움이 먼저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존경이라는 감정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때 우리는 대체 어떤 근거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가진 재산, 아니면 외모,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나를 존경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감정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데카르트가 감정적 건강의 핵심으로 꼽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관대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너그러움과는 결이 좀 달라요. 데카르트에게 관대함이라는 건 외부의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내 안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언제나 선하게 사용하려는 굳은 결심과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관대함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지적인 인식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나의 의지만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실천적인 결의입니다. 그 유일한 내 것인 자유의지를 올바른 일에 사용하겠다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다짐. 그러니까 삶과 실천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관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관대함은 단순한 좋은 느낌? 그 이상입니다. 이게 왜 모든 감정적 문제의 보편적인 치료지혜라고까지 불릴까요? 그 이유는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결심이 딱 서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일들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감정 세계 전체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열쇠인 셈이죠.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데카르트는 진짜 덕과 그것을 교묘하게 흉내는 가짜 덕, 즉 악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관대함의 가짜 짝은 바로 오른쪽의 오만입니다. 둘 다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근거가 완전히 달라요. 오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재산이나 외모 같은 외적인 것에서 오지만 진정한 관대함은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나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의 토대를 세웠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영혼의 공적인 공간으로 나아가 보는 거죠. 이곳에서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정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존경과 무시가 타인을 향할 때 각각 숭배와 경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숭배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믿는 다른 사람이나 제도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인 거고요. 반면에 경시는 선이나 악을 거의 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한 무시인 거죠. 감정의 종류는 똑같은데 그 대상이 나 자신에서 타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개인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인물의 위대한 업적이나 덕성에 숭배의 감정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그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겠죠. 반대로 해로운 것을 경시하게 되면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영혼의 창문 역할을 하는 정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즉 불확실성과 가능성, 그리고 위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대와 두려움은요,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뿌리는 바로 욕망이고요. 똑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영혼이 설득되면 기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득되면 두려움이 되는 거죠. 결국 미래에 대한 확률 판단이 우리 감정의 색깔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이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한 쌍에서부터 또 여러 감정들이 파생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는 있는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게 바로 안도고요. 반대로 두려움만 남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절망이 찾아오죠. 질투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망설임은 여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영혼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데카르트는 질투가 본질적으로 무조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 도덕적인 가치는 전적으로 그 원인과 대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랑이라든지 나의 명예처럼 마땅히 내게 속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투는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인이 가진 좋은 것을 시기하면서 그가 그걸 잃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은 악의적인 부러움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용기는 도전에 맞서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뜨거운 에너지 같은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알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상태인 거죠. 그리고 대담함은 그 뜨거운 용기가 자, 지금이야! 하고 특정 행동으로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용기가 잠재력이라면 대담함은 그 실현자고 할 수 있겠네요. 데카르트는 경쟁심을 아직 긍정적인 정념으로 평가합니다. 이건 타인의 몰락을 바라는 부러움과는 완전히 달라요. 경쟁심은 타인의 탁월함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건설적인 용기인 거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이끄는 굉장히 유익한 정념입니다. 용기의 반대편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정념들이 있겠죠? 비겁함은 영혼을 차갑게 식혀서 어떤 방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서움이나 격렬한 공포는 경의와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합쳐진 형태로 우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조차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의 비상 브레이크처럼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워서 스스로를 보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아주 깊이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감정들에 도달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단순하게 좋고 싫음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롱은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작은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둘째, 그 대상을 향한 약간의 미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해도 싸라는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될 때 우리는 조롱이라는 악의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데카르트는 마치 현대 심리학자처럼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남을 쉽게 조롱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신의 결점과 불안감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타인의 작은 흠을 부풀려서 비웃음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불안을 잊고 값싼 우월감을 느끼려는 그런 심리라는 거죠. 진정으로 관대한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보고 조롱하기보다는 연민을 느끼기가 더 쉽습니다. 부러움은 조롱의 씁쓸한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롱이 타인의 자격 있는 불행에 대한 기쁨이었다면 부러움은 타인의 자격 없는 행복에 대한 슬픔이거든요. 여기에도 역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는 도덕적 판단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탁월함을 보고 배우려는 경쟁심과는 정반대에 있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연민은 부러움의 거울 이미지와도 같아요. 타인의 자격 없는 불행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이죠. 데카르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가장 관대한 영혼, 즉 타인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아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연민에 가장 민감하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혼의 위대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도덕적인 나침반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때 가장 강력한 정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방금 한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기만족. 데카르트는 이걸 모든 정념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반대로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뉘우침은 아주 쓰라린 슬픔을 동반하죠. 이 두 감정은 우리 영혼의 내부적인 상벌 시스템인 셈입니다. 호의, 감사, 그리고 분노. 이 정념들은 사회적 상호성과 정의의 감정적인 토대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호의를 통해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감사를 통해서 받은 것을 되갚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누군가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거나 해를 끼쳤을 때 반응하면서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분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는 잘못된 행동 그 자체를 향하지만 비뚤어진 분노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서 복수심을 키우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여기서 다시 한번 관대함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관대한 사람은 타인 역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행동은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증오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별적인 정념들의 복잡한 지도를 모두 그려본 후에 데카르트는 이 전체적인 감정 구조를 지배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열쇠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에 앞서서 데카르트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도 혹은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 통로가 바로 정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념이 곧 우리 삶의 경험 그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이 삶의 모든 좋고 나쁨이 정념에 달려 있다면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념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삶의 지휘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결국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이 상세한 감정의 지도는 박물관에 있는 낡은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연하게 요동치던 어떤 감정의 정체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그 이해의 첫걸음이야말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위대한 여정의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 자, 데카르트의 정념론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왔는데요. 드디어 그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념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몸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쁨이나 슬픔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탐험해 봤죠. 이제 데카르트는 우리를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질문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마지막 장에서는 정념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면서 데카르트가 그리는 인간다움의 완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정념론의 마지막 부분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에 휩싸여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는다거나 사실 별것도 아닌 일로 우쭐해져서 오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속을 끓이는 질투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데카르트는 이런 감정들이 그냥 우리가 나약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혼과 신체가 결합된 인간이라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목표는 이런 감정들을 아예 뿌리 뽑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들의 성질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겁니다. 과연 우리의 이성이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그렇다고 확신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항해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항해의 출발점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돼요. 정념을 다스리는 첫 번째 걸음은 나 자신을 향한 감정들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느끼는지가 결국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모든 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우리 내면의 두 가지 중요한 감정을 꺼내놓는데요. 바로 존경과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오만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우리 자존감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데카르트가 말하는 존경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존경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우러러보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그는 이 감정을 가장 기본적인 정념 중 하나인 경의, 그러니까 순수한 놀라움의 한 종류로 봅니다. 경의라는 감정이 어떤 새로운 대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와, 저건 뭐지? 하고 느끼는 순수한 호기심이라면요. 존경은 그 대상의 가치나 위대함을 알아차렸을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체 무엇이 그 대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데카르트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원인일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존경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가 외부의 힘에 의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존경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멋진 외모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지능? 그것도 아니면 많은 재산? 데카르트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운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처럼 우리 외두에서 온 것들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기대서 쌓은 자존감은 뭐랄까 모래성 같은 겁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따라서 진짜 자기 존경,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존감은 오직 한 군데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굳건한 인식. 이것이야말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건강한 삶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반대로 이 자기 존경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오만이 됩니다. 오만이란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높이 평가하는 상태를 말해요.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가치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가진 외부적인 조건들, 예를 들면 돈이나 지위, 외모 같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우쭐해하죠. 여기서 데카르트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이런 오만이 강한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영혼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가치의 기준이 없으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풀려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만은 자기 기만에 빠진 나약함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 존경과 오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겸손에 대한 데카르트의 아주 독특한 해석 안에 있습니다. 그는 겸손을 두 가지로 나눠요. 먼저 고결한 겸손입니다. 이건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높이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자신을 과시할 필요도, 자신의 약점을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반면에 그릇된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태도예요. 칭찬을 받아도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없어요 라면 손살을 치는, 결국 비굴함과 나약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태도죠. 놀랍게도 데카르트는 이 그릇된 겸손 역시 오만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영혼에서 비롯된 악덕이라고 비판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오만만큼이나 큰 문제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했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잖아요. 연민, 부러움, 분노?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사회적인 삶을 아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까다로운 사회적 감정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연민과 부러움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둘 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죠. 데카르트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자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행을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불행을 겪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즉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연민이라는 이름의 슬픔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슬픔, 즉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데카르트에게 연민과 부러움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의 정의와 자격에 대한 우리 각자의 도덕적 판단이 녹아있는 아주 복합적인 정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연민은 더 많이 느끼고 부러움은 느끼지 않을까요? 데카르트는 그 답을 관대함이라는 아주 특별한 덕목에서 찾습니다. 이 관대함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정념론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와도 같아요. 가장 관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는 부당한 불행을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하면서 깊은 연민을 느끼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운이 나의 불행을 의미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연민에 얼마나 열려 있고 부러움에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넓고 관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사회적 정념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또 가장 강력한 감정인 분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분노는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때 그 대상에게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말해 복수심입니다. 그는 이 감정을 더 깊이 해보았는데요. 분노는 사실 두 가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칵테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나에게 해를 입힌 대상에 대한 미움이고요. 두 번째 재료는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 이 칵테일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애, 즉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이죠. 결국 분노라는 건 침해당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움과 욕망이 결합하여 폭발하는 강력한 자기방어 정념인 셈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분노가 다 똑같은 분노는 아니라는 거죠. 그는 분노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고결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거나 보호해야 할 다른 대상이 부당한 해를 입었을 때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치미는 의로운 분노 같은 거죠. 이 분노에는 이기적인 계산이 없고 정의를 지키려는 대담함이 동반됩니다. 데카르트는 가장 고결한 영혼들이 이런 종류의 분노에 가장 민감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분노는 이기적이고 좀스러운 분노입니다. 이건 오직 자기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만 발생하고 깊은 미움과 슬픔에 뿌리를 두고 있죠. 사소한 모욕에 발끈하고 오랫동안 원한을 품는 바로 그런 분노요. 데카르트는 이 분노가 연약하고 비열한 영혼의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분노는 과연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외침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나를 향한 이기적인 원한인가? 하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만, 겸손, 연민, 부러움, 분노 같은 여러 개별적인 정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다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카르트는 이제 이 모든 정념의 과잉과 결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말하자면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 윤리학의 정점이자 우리를 모든 정념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덕, 바로 관대함입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관대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는 관대함이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합니다. 첫째는 인식, 즉 알매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 재능 같은 게 아니라 오직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건 머리로 하는 이해, 즉 지적인 통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결심, 즉 의지의 문제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다짐을 하는 것. 이건 가슴으로 하는 실천적인 의지죠. 이처럼 관대함은 그냥 마음씨가 좋은 성격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알과 굳센 의지가 결합된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인 덕목인 셈입니다. 이 관대함이라는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데카르트는 관대한 사람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초상화처럼 그려내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하게 존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죠.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잘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결점 또한 그들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기에 쉽게 용서합니다. 그는 설령 운명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고 해도 자신의 진짜 가치인 자유의지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태도는 그를 욕망, 질투, 미움,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정념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서 그 정념들의 완전한 주인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관대함은 다른 모든 좋은 품성들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관대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시 이 구절을 보시죠. 관대함은 화의 지나침에 반하는 구제책의 구실을 한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화, 즉 분노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전과 같아요. 관대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경멸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강함이나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나약함이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대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대함은 우리를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패, 즉 구제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덕인 관대함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타고나야만 하는 걸까요? 데카르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관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일종의 정신적인 수련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라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자주 생각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 순간 그렇게 살겠다고 계속해서 결심을 다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명상처럼 매일의 철학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고 점차 관대함으로 물들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대함이 우리 영혼의 체질 가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덕목이라면 이제 데카르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관대함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응급처치와도 같은 아주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아주 명료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정신적인 알고리즘 같기도 한데요. 첫째,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이 나를 어떤 행동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할 때 그걸 인식하고 일단 멈추는 겁니다. 판단과 행동을 즉시 보류하는 거죠. 둘째, 마음속에서 방을 2개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방에는 그 감정이 속삭이는 이유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하는 것들을 넣고, 다른 방에는 그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른 일들, 내가 상황을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 하는 것들을 넣어서 분리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셋째,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고 의료적으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넷째, 마음이 완전히 평온을 되찾은 후에야 비로소 상황 전체를 재평가하고 최종적인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4단계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정념은 우리 몸의 자동적인 반응, 그러니까 동물전기의 격렬한 흐름과 함께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이성이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죠.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이 구제책의 본질은 바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지적으로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신체의 자동 반응에 무조건 동의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잠시 멈춰서 숙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짧은 시간적 간격이야말로 이성이 개입해서 정념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비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의 정념론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념을 분석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가 정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념은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문자는 정념론의 마지막 항에 나오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죠. 잠시 멈춤.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오직 정념에 의존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잠시 멈춤. 이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가치와 의미, 모든 좋고 나쁨은 결국 정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념을 그저 통제하고 다스려야 할 위험한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이겁니다. 데카르트의 최종 목표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정념을 완전히 제거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정념은 우리 삶의 모든 색깔과 맛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원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기쁨, 성취의 희열, 아름다운 것을 볼 때의 감탄, 그리고 때로는 이별의 슬픔과 실패의 쓴맛까지도 모두 정념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념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즐거움도 고통도 없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정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다스려지지 않은 정념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힘이죠. 분노가 폭력으로, 슬픔이 절망으로, 욕망이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관대함과 이성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도된 정념은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은 위대한 헌신을 낳고 정의로운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며 슬픔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죠. 결국 데카르트가 17세기에 제시한 이 정념의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서지능, 즉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데카르트와 함께한 정념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인 여정은 책을 덮는 순간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겠죠.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정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힘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현명한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데카르트의 깊은 통찰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정념을 이해하고 그 주인이 되어서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